제8장 서비스 품질 관리. 목차로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해, 서비스 품질의 분류,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인, 서비스 품질의 측정 방법, 서비스 품질의 관리 순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의 이해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개념과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영어로는 perceived service quality라고 해서 지각된 서비스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서비스의 우월성에 대한 소비자의 전반적인 평가나 태도를 우리는 서비스 품질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 품질의 특성을 보면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태도와 상당히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지각 에 근거한 주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의 경향이 크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기대와 지각된 성과 간의 비교에 의한 평가, 즉 P-2니까 그 성과가 퍼포먼스고 기대가 expectation이니까 그 성과하고 그 지각에 대한 기대하고의 차이가 바로 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이 평가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서비스 품질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성과 퍼포먼스에서 우리가 서비스의 기대 expectation을 의 차이에 의해서 서비스 품질이 결정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의 분류입니다. 서비스 품질을 분류해보면 평가의 난이도에 따라서 품질 속성을 보면 탐색 품질, 경험 품질, 신용 품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표 8-1을 보면 평가의 난이도에 따라서 서비스 품질의 속성을 품질 속성 탐색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 보면 구매하기 전에 우리가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주로 재화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 사례를 보면 개인 서비스에 해당이 되면 신발이나 보석이나 냉장고나 화장품 등이 해당될 것이고요. 기업 서비스라고 하면 원료나 부품이나 사무용품이나 공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험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하는 중에 또는 소비한 후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험 품질이 되겠습니다. 적용 사례로는 개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음식이라든가 케이터링, 음료수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케이터링에 관한 거, 오락 또는 성형수술 이런 것들이 개인 서비스의 내용이고, 기업 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뭐 건물 관리한다거나 운송, 배송, 배달, 수리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신용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에도 평가가 쉽지 않은 것, 어려운 것, 이게 바로 신용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 서비스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교육받고 나서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병원 진료도 그렇죠. 또 투자 상담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인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고요. 또 기업 서비스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광고나 보험이나 재무 분석이나 컨설팅이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인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인은 두 가지, 과정의 질이라는 게 있고요, 결과의 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과정의 질을 영어로는 프로세스 퀄리티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과정의 질을 기능적인 질로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고요. 다리 좀 더 설명하면 고객이 어떤 방법이나 또는 어떤 절차로 제공받느냐, 하우와 관련된 개념이 과정의 질, 프로세스 퀄리티와 관련된 개념이고, 결과 질, 아웃컴 퀄리티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술적인 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고객이 무엇을 제공받느냐와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을 보면 우리가 밑에서부터 보면 과정의 질, 다른 말로 기능의 질인 하우와 결과의 질인 기술적인 질인 what, 이 두 가지가 기업 이미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런 기업 이미지가 결국은 서비스 품질로 이어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벨이라는 사람, 자이즈몰, 파라슈만이라는 사람이 이 앞 글자 따서 PGB라고 하는데, 이 PGB가 88년도에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이라고 해서 서브퀄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PGB에서 제안한 서브퀄의 5가지 내용은, 첫 번째가 신뢰성입니다. reliability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수행하는 능력이 있느냐 여부가 바로 신뢰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responsiveness, 반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객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종업원의 의지가 있느냐, 이게 바로 반응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 확신성은 assurance라고 해서 종업원이 어떤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종업원이 공손하냐, 종업원이 믿음직스럽냐, 또 거래 안전을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확신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공감성 empathy는요,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이해와 배려감이 있느냐, 접근 용이하고 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공감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마지막 5번째는 tangible, 눈에 보이는 거죠. 유형성입니다. 물리적인 시설이 그럴듯하냐,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느냐, 종업원이 어때 멋지냐, 고객 커뮤니케이션 자료 등의 애용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바로 유형성이라고 해서 신뢰성, 반응성, 확신성, 공감성, 유형성, 이 5가지가 PGB가 제안하고 있는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이겠습니다. 원래 PGB는 1988년도에 다음과 같은 모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전 행위, 개인적인 욕구, 과거 경험, 기업의 어떤 약속, 전통화상, 이런 5가지 요소에 의해서 기대된 서비스, 그 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받고 나서 지각된 서비스, 이 2가지를 가지고 이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품질 결정 요인은 처음에 10가지였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5가지는 이 10가지를 다시 축약한 건데요. 첫 번째가 신뢰성, 반응성, 능력, 접근성, 애절성, 의사소통, 신용성, 안전성, 고객 이해, 유형성, 이 10가지 요인을 가지고 나중에는 5가지로 이제 축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대된 서비스가 위에 나와 있는 5가지가 영향을 줬다고 하면, 지각된 서비스는 아래에 나와 있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과정에 의해서 지각된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서비스 요원에 따라서, 물리적 기술적 자원에 따라서, 다른 참여 고객들, 요 3가지 요인과 관련된 상호작용의 과정에 의해서 지각된 서비스가 결정이 되고, 위에서 만들어진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의 차이에 의해서, 그 차이에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호작용의 질, 결과의 질, 물리적 환경의 질, 이렇게 우리가 브래디와 크로니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서비스 품질 차원을 3가지로 분류해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의 질, 인터랙션 퀄리티는 종업원과 고객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이라고 봤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종업원의 친절이라든가 신뢰라고 하든가 반응, 신속성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결과 질에 해당하는 아웃컴 퀄리티에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술적인 산출 요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환경의 질이라고 해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형적 물리적 환경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의 모양, 또 건물의 형태, 건물의 시설, 또는 인테리어, 실내, 청결성, 종업원의 용무, 이런 것들이 물리적 환경 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서비스 품질의 측정 방법입니다. 서브퀄 모델, 아까 우리가 PGB에 대한 이야기에서 서브퀄이 나왔는데요. 서비스에 대한 사전 기대 E와 지각된 성과 P 간의 갭에 의해서 측정된다. 서브퀄은 이 개념은 1980년대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기대 불일치 모델이라는 걸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기대 불일치 모델의 기초에서 개발된 척도가 바로 서브퀄이다. PGB는 이 서브퀄을 제안하면서 5개 차원이라고 했죠. 5개 차원, 22개 항목. 여기서 5개 차원은 유형성, 신뢰성, 응답성, 확신성, 공감성, 이 5가지 차원인데요. 한 항목에 대해서 5가지 정도 또는 4가지 정도로 해서
22개의 질문 항목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측정을 할 때는 7점 리커트 등간 척도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 Q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성과 P와 기대된 서비스의 차이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면 기대된 서비스와 지각된 서비스 성과의 갭에 의해서 지각된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표 8-5는 서브컬 설문지. 이제 서브컬은 지각과 이제 기대 두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 XYZ 기업은 최신 정비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지각된 성과가 아니고 기대된 그 평가 항목이죠. 이거에 대한 지각된 성과 평가 항목은 XYZ 기업은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형성과 관련되어 있는 4가지 항목, 신뢰성과 관련되어 있는 5가지 항목, 반응성과 관련된 4가지 항목, 확신성에 관한 거 4개, 공감성 5개 이렇게 해서 22개의 평가 항목을 가지고 지각된 성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시 설명하면 서브컬 설문지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기 전에 사전에 하는 기대하는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성과 관련된다고 하면 고객은 XYZ 기업 직원들 신뢰한다고 하는 것이 성과라고 하면 고객은 XYZ 기업의 직원들을 신뢰를 기대한다, 또 신뢰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로 하는 게 기대와 관련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서브퀄의 한계는 서브퀄에서 기대에 대한 주작적 정의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서브퀄의 어떤 범용성, 모든 분야에 다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서브퀄의 서비스 품질 수준 측정 중 갭 분석이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 또 과정의 질 중심으로 측정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결과치를 좀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브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브퀄 척도를 특정 서비스 산에 맞도록 수정한 바 있고요. 중요시되는 변수를 추가 반영할 수 있겠습니다. 퍼포먼스와 기대, 이와 갭 점수의 왜곡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종단적으로 측정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비차이 점수, Non-Difference Score를 이용해서 품질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 성과 척도에 기반한 서비스 품질 측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서브 퍼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서브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서브 퍼프 모델이 등장했는데, 이 개념은 지각된 서비스 성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크로니와 테일러가 1992년도, 아까 우리가 서브퀄이 1988년도죠. 4년 후네요. 1992년도에 제안된 방식이 서브 퍼프 모델이 되겠습니다. 서브 퍼프의 측정 방법은 서브퀄의 5가지 22개의 항목에 대해서 지각된 성과만을 측정하는 방식이 되고요. 주로 이제 서브 퍼프가 이용되는 분야는 은행업이라든가 방역, 세탁소, 패스트푸드업을 대상으로 할 때 잘 맞았습니다. 서브 퍼프가 서브퀄보다 우수한 측정 결과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품질의 측정 방법입니다. 내부 측정을 하는 경우에 우리가 뭘 측정해야 되느냐,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측정하는 거죠. 대학 같으면 도서관, 장서수 이런 것들이 해당될 것이고요. 인적 서비스의 양이라고 하면 교수인당 학생 수가 얼마나 이런 것들 보는 게 인적 서비스 양이고요. 사회적 경제적 지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의료 서비스 수준이 평균 수명과 관련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측정이라고 하면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태도와 의견을 직접 측정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비치된 고객 카드나 고객 대상으로 우편 조사가 고객 측정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측정과 고객 측정 방식의 장단점은 뭐냐? 내부 측정은 어떤 기업의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는 거라든가 경쟁 우위 영역 확인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부 측정은
단점으로 고객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내부 성과와 고객 중요도 간의 불일치 가능성이 있다거나 서비스의 행동적 측면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고객 측정은 장점으로는 고객 관점의 평가 정보 입수가 가능하고 고객 욕구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내부 측정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고객 측정의 단점은 비고객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비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왜곡된 정보 제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비스 품질 관리입니다. PGB의 갭 분석 모형을 보면 고객이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4가지 갭 1부터 4까지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들 4가지 갭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갭 5가 결정되는데 이로써 즉 갭 5로서 서비스 품질 수준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P가 2보다 작은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고요. P가 2보다 크게 되면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고 P과 2가 같게 되면 기대한 서비스의 제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갭 5라고 하는 것은 갭 1에서 갭 4까지의 4가지 갭들의 가법적인 다 더해서 우리가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함수 관계로 표시하면 갭 5라고 하는 것은 갭 1, 2, 3, 4의 총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 8-4가 PGB의 갭 분석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갭 1이라는 걸 보세요. 한번요. 기대된 서비스하고 고객의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지각 사이에 갭이 있다고 하면 그게 바로 서비스 기업 측면의 갭 1이 되겠습니다. 갭 2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기대에 대한 경영자의 지각과 경영자 지각을 서비스 품질 명세서로 전환하는 거에 갭이 갭 2가 되는 것이고요. 경영자 지각을 서비스 품질 명세서로 전환한 거하고 서비스 제공 관련된 사전사후 접촉 포함 요 사이의 갭은 갭 3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제공하고 고객에 대한 일적 커뮤니케이션 사이에 어떤 갭이 발생한다고 하면 갭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갭 1부터 갭 4까지가 총합에 의해서 지각된 서비스와 기대되는 서비스의 갭이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은 이제 품질 측정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갭 1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의 기대와 경영자 지각의 차이, 갭 2는 경영자의 지각과 서비스 품질 명세서의 차이, 갭 3는 서비스 품질 명세서와 실제 서비스 제공과의 차이, 갭 4는 실제 서비스 제공과 외부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마지막 갭 5는 서비스 기대하고 서비스 지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개선 방법입니다. 중요한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려고 하면 고객의 기대를 잘 관리해야 되고요. 너무 지나치게 고객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유형적인 요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텐저블한 요소를 잘 관리하는 거, 뭐 청소를 제대로 해라 부터 시작해서 유형적인 요소를 잘 관리해라. 네 번째, 고객에게 서비스 내용을 잘 알려줘라. 다섯 번째, 기업 내에서 품질 문화를 잘 정착시켜라. 여섯 번째, 자동화 시스템을 잘 활용하라. 일곱 번째, 변화하는 고객의 기대에 대응하라. 여덟 번째,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시켜라. 아홉 번째, 고객에게 가시적인 평가 기준을 제공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서비스 품질의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다른 심화된 내용을 좀 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설계와 개선과 관련해서 서비스 품질과 품질 경영의 체계를 보면 이 전체 그림에서 중간에 리더십이 있는데 이런 리더십과 관련된 세 가지 그 축을 보면 종업원의 역량을 개선하는 거,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또 품질 철학을 개발하는 거, 이런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 역량 개선과 품질 확신과 관련해서는 고객 중시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할 것이고요.
품질 철학 개발과 품질 확실과 관련해서는 품질 부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품질 철학 개발과 종업원 역량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보 분석이나 발전과 약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설계와 개선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서비스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서비스 개발 기술을 선택할 때 서비스 프로세스 기술 선택과 고객의 기대 예측과 상호 작용을 하게 되고, 최종 서비스 개념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서비스 설계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서비스 설계와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마케팅 활동 및 서비스 전달과 서비스 시스템 설계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가 생산되고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비스 패키지의 품질적인 요건이라고 하면 서비스 패키지 차원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지원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품질적 요건을 보면 항공기의 어떤 기종 또는 특징, 일관 및 내부 시설의 배치, 고객 이용 정보 기기 등 물리적 자원의 품질적 특성이 지원 시설에 해당이 되고요. 촉진 제품에는 기내에서 제공하는 음료나 식사가 촉진 제품일 것이고, 정보는 좌석 예약이나 요금 체계나 목적지 여행 정보 이런 것들이 정보가 되고요. 명시적 서비스는 정시 출발해서 정시 도착하느냐, 또 안전하냐, 쾌적한 탑승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명시적 서비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묵시적 서비스는 응대가 친절하게 이루어지느냐, 서비스가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묵시적 서비스의 품질 요건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설계의 견고성과 관련된 개념 중에 하나가 닭구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통적 관점의 손실 함수를 보면 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 상한과 하한 사이에 나오기 때문에 비용 발생이 없는 걸로 보았습니다. 규격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규격 상한과 하한을 벗어나면 벗어난 정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는 폐기나 수리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생산자한테 손실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 사이에 있으면 모두 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치에서 미달하거나 목표치에서 더 좋다 하더라도 하한과 상한 사이에 있으면 합격이고, 그 하한 아래로 가거나 상한 위로 가면 불합격 처리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설계 견고성입니다. 닭구찌 손실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제품과 서비스가 목표치 정확하게 충족시키지 않으면 반드시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한다고 하는 개념이고, 생산자 이외에 고객에게 불편을 주어서 손실이 발생한다는 개념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 성취가 목표치에 만족하면, 목표치에 딱 맞으면 손실은 0이지만 목표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손실이 증가가 커져서 2차 함수, 우리가 나와 있는 2차 함수의 이런 형태의 2차 함수 형태가 됩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격 상한, 하한 내에 있어서 이 요구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바로 그게 닭구찌의 손실 함수 개념이고, 그것을 표시는 저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닭구찌의 손실 함수 LY는 K 가로 열고 Y라고 하는 품질 손실 계수에서 M이라고 하는 제품 서비스의 품질 특성에 대한 목표치를 빼서 그걸 제곱한 것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서비스 설계 견고성과 관련된 닭구찌의 손실 함수를 이와 같이 2차 함수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한과 상한 사이에 나오면 다 모두 합격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봤지만, 이 닭구찌라는 사람이 이런 손실 함수를 만들므로 해서 목표치 M이라고 하는 데서 일단 부족하거나 넣으면 그 규격 하한과 상한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손실이라고 하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개념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닭구찌가 되겠습니다. 제품 서비스의 품질 특성치와 관련해서 less the better, 특성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특성이다. 그래서 배기가스량이나 마모량이나 불순물 함량이나 균열이나 소음 이런 것들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특성일 것이고,
특성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인장 강도, 벽돌의 인장 강도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인장 강도는 클수록, 접착력이 좋을수록, 사용 수명이 길수록, 효율이나 내구성 만족도가 클수록, 이런 것들이 이제 특성치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목표값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제품의 길이, 무게, 두께, 운영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노미널인 경우가 가장 베스트한 상태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설계의 견고성을 보면, 닭꼬치 방법에 의해서 견고성을 보면 우리가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제품 생산에서 변동 원인이 되는 게 바로 노이즈인데, 진동이 된다거나 소음, 온도, 습도, 먼지, 작업자의 습관과 실수, 기계 공구, 노후, 마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로버스트 설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견고성 설계라고 하는데, 노이즈에 둔감한 설계를 해야 좋다. 노이즈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덜 받도록 설계하는 걸 우리가 견고성 설계 또는 로버스트 설계라고 합니다. 노이즈에 대한 기존의 접근을 보면 노이즈를 제거하는 방법 또는 차단을 위한 재설계하는 방법이 있겠고, 노이즈 원인 제거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만 재설계에 의한 고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고성 설계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컨셉 디자인을 통해서 파라미터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허용치, 토레런스 디자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견고성 설계에 관련된 개념들입니다. 닭꼬치의 견고성 설계는 노이즈 발생 시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즉 차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노이즈의 영향을 없애거나 줄일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노이즈는 그대로 두고 그 노이즈에 둔감하도록 제품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접근 방법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됩니다. 그 견고성 설계 하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구울 때 2000도가 딱 되면 유화학이 매끄럽게 잘 나오는데, 2000도보다 높거나 2000도보다 낮게 되면 유화학이 어떤 그 마르는 과정에서 뭐 금이 간다고 이렇게 잘못된다 그래요. 그랬을 때 그 2000도를 딱 맞추는 게 힘들죠. 장작불을 뗄 때 쫙 하면 2010도가 될 수도 있고, 못하면 또 1980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온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더라도 유화학이 매끄럽게 잘 나오게 하려고 하면, 그 설계 단계에서, 즉 그 유화학을 칠할 때 유화학에다가 라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거기다가 섞어서 하게 되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50도가 되더라도 아주 그 유화학이 매끄럽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죠. 왜? 그걸 맞추는 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로버스트 설계 하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서비스 실수 방지라고 해서 포카유케라고 하는 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서비스 제공의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포카유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즉 제공자하고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 시설 자재 상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단정함을 위한 뭐 거울에 부착한다거나, 정보 시스템 접근을 통해서 비밀번호를 2회 반복 입력한다거나, 우리가 뭐 아이디나 패스워드 뭐 입력할 때 비밀번호 2번 입력하게 해서 그걸 기억하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이런 포카유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놀이기구에 어떤 높이 제한을 해서 바를 갖다 설치해서 그 바에 뭐 위에 더 큰 사람은 반드시 놀이기구를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서비스의 실수 방지 포카유케의 하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설계와 개선 중에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방금 아까 설명했던 QFD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QFD의 원칙을 보면 서비스 설계에 고객의 요구와 취향을 반영하는 개념이고, 기업 내 마케팅, 설계, 생산 및 운영 부문의 통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QFD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의 목적은 서비스 설계할 때 고객의 관점에서 중요시되는 서비스 수정을 나열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이런 것들을 반영함으로 해서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QFD의 운영은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해서 고객 기대를 결정하고 서비스 요소를 설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요소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서 고객의 기대와 서비스 요소 간의 조합, 서비스 요소 간 가중치 부여, 서비스 요소 개선의 난이도, 경쟁력 평가, 설계 목표의 전략적인 평가, 이런 단계를 거쳐서
QFD를 운영하게 되고, 이때 우리가 쓰는 게 바로 품질의 집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설계할 때 고객의 요구와 만족 요인을 확인하고 서비스 기술 특성 간의 비교, 운영 및 측정 가능한 작업 명세서로 변환할 때 이 품질의 집이 활용됩니다. 품질 경영, 서비스 품질 경영 전체에 대한 그 전개 체계를 보면 가운데 핵심적인 기능입니다. 우리가 리더십, 작업자 개선, 품질 보증, 고객 역할, 품질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품질 부서 중심의 팀 접근이나 또는 정보 분석이나 전략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품질적인 어떤 약진 또는 환경적인 특성 이런 외적인 요인, 그래서 외적인 요인, 내적인 요인, 핵심적 기능 요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경영의 접근은 품질 관점의 정의와 품질 이론, 품질의 세계화는 서비스 품질 개념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품질 개선 도구와 품질 개선 팀 운영, 통계적 방법의 품질 개선은 서비스 품질의 구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 개념을 정의하고 서비스 품질의 설계와 보증을 하고 서비스 품질을 구현하고, 그래서 서비스 품질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 단계로 이어지고, 서비스 품질의 설계와 보증과 관련되어 있는 그 오른쪽 파트, 전략적 품질 계획, VOC 또는 보이스 오브 마켓,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닭꼬치 방법의 적용, 서비스 품질 설계, 공급자 품질 관리라는 개념도 등장하고요. 서비스 품질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과 관련해서는 품질 개선을 위한 교육 훈련, 품질 시스템 구현과 확인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는 품질 계획 및 방침을 수립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서는 주로 고객의 기대를 발견하고, 어떻게 발견하느냐, 표본을 샘플 출해서 설문조사한다거나 면접한다거나 제안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설계는 서비스의 표준화와 고객화 정도, 고객 참여 수준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서비스 품질 평가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이야기고, 서비스 품질 훈련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및 대인관계에 대한 훈련을 한다는 이야기고, 서비스 품질 통제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은 서비스 프로세스의 측정과 통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품질 확신은 서비스 품질에 대한 보증과 확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비스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통한 틈새 시장 진입과 확보를 한다거나, 서비스 품질 확신과 보증의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에 문제 발생 시 대체할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3자에 의한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증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로 이용하는 게 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 인증을 한다거나, 정부의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이용한다거나, 또 서비스 품질 지수 SQI 점수를 우리가 받는다거나. ISO 9000 시리즈 인증에 의한 품질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별 산업별 품질 보증에 대한 요구사항이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ISO 9000 시리즈 체계는 9001, 9002, 9003으로 되어 있는데, 9003은 검사에 관한 것만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고, 9002는 생산부터 설치까지, 그리고 이제 9001을 인증받았다고 하면 어떤 서비스 또는 제품의 설계 개발부터 시작해서 AS까지 다 모든 것을 인증을 받은 것이니까 9001이 가장 광범위한 인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은 주로 제로 디펙트, 무결점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인데, 서비스 품질의 표준은 서비스 품질 활동의 목표가 됩니다. 오류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서비스 품질 비용의 관점에서 무결점의 표준을 달성하기 위한 겁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총 품질 비용의 최소화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무결점 관점에서 보면 무결점이 총 품질 비용의 최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서의 무결점이 최소의 비용을 실현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크롭스비는 퀄리티스 프리라고 하는 책에서 품질의 개선은 이익이 원천이라고 말하는 바 있고, 낮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올바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고, 그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관리자의 인식을 강조한 개념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품질 순위 점점 올라가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체크하고 액션 이런 단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해서 점점 서비스 품질이 지속적인 개선, 그 지속적인 개선이라는 말이 일본말로 카이젠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요건을 점점 표준화하는 개념이죠. 그 PDCA 사이클이라고, 이런 사이클을 만든 사람은 데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바퀴 개념이고요. 그 품질 관리 기법 및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비스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전제는 서비스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얻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서비스에 만족해서 다시 찾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비스 품질 개선이 왜 중요하냐? 좋은 서비스만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서비스 비용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하는 의미가 있다. 서비스 품질 의식은 품질에 대한 관리자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품질 문제를 확인하고 치유할 때 서비스 제공이 개선되고 비용이 나아집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품질 의식은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과의 관계로 형성이 됩니다. 서비스 품질 통제를 할 때, 품질 통제 실행 및 결과에 대한 검토 수정을 할 때 7가지 도구가 활용됩니다. 7가지 도구는 체크시트, 무슨 체계적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쓰는 것이고, 히스토그램, 어떤 결점 발생의 빈도를 도식화할 때 히스토그램, 파레토 도표, 어떤 불량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인에 대한 자료를 갖다가 어떤 게 가장 원인이 큰 거, 이런 걸 우리가 가려낼 때 파레토 도표, 또 이시카와 차트라고 해서 그 원인 결과 도표, 피시본 차트, 원인과 결과를 이제 물고기 뼈의 그림처럼 그려서 만든 차트가 이시카와 차트, 피시본 차트, 원인 결과 도표고요. 스캐터 타일하면 산점도, 원인과 결과에 대한 자료를 상관관계 표현할 때 산점도 찍어보면 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해서 특성을 파악하는 게 층별화, 그 다음에 업무, 작업, 정보, 어떤 흐름으로 표시한 게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체크시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거 히스토그램 이해가 되시고, 이것이 파레토 도표가 되고요. 이것이 이시카와 차트, 원인 결과 도표, 회시본 차트.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내는데 4가지 크게 고객과 시스템과 작업 방법과 작업자가 있다고 하면, 그 작업자와 관련되어 있는 서브 개념이 이제 주의, 부족, 감도,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원인과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산점도기 때문에 시간과 어떤 불량 발생과 관련을 보면, 이것은 이제 시간에 따라서 올라갔으니까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품질 경영할 때, 우리가 그 서비스 품질 통제할 때 관리도, 컨트롤 차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는 크게 계량형 관리도와 계수형 관리도로 구분할 수 있고, 길이, 무게, 강도 이런 거 관련된 것은 계량형, 불량률, 불량 계수 결점수는 계수형 관리도이고, 계수형 관리도의 대표적인 것은 P 관리도, 계량형 관리도의 대표적인 것은 X/R 관리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도 그림 그린 것이요. UCL, LCL. 그 안에 있으면 이제 관리 상태에 있다고 하고,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 이제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우리가 반드시 제거하는 게 목적이죠. 관리도를 가지고 이제 그 그림을 봤을 때 그 관리도에 대한 어떤 해석에 관련된 판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몇 개 중에서 몇 개가 나갔을 때 어떤 면이 있다, 그런 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품질 통제와 관련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나오는 개념이 식시그마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100만 개 중에 3.4의 분량과 관련된 개념이 바로 식시그마 개념이고요. 원래는 이게 4.5 시그마가 되면 3.4가 되는데, 왜 4.5를 6시그마로 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기계를 처음 사면은 제대로 작동이 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편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센터링 에러라고 하는데, 그런 에러 때문에 3.4를 달성하려고 하면 6시그마 정도 되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6시그마 운동,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시그마는 이제 상당히 체계화된 방법이기 때문에 DMAIC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정의하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하고 통제하는, 그래서 DMAIC, 이게 바로 식시그마 프로젝트의 운영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 만족 개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에 관련된 개념은 80년대 올리버가 한 얘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기대하고 실제 경험 간의 불일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정인데, 만약 경험에 의해서 충족이 되면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유쾌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만약 거기에서 실망하거나 이제 불만족하게 되면 고객 불만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을 낳게 하는 이유가 된다 하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서비스 수익 체인, 뭐 이익 또는 수익 체인이라는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그 내부 어떤 제공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계속 유지하면서 만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충성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면 생산성이나 품질이 좋아지고, 이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기업 내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서비스 가치가 올라가고, 서비스 가치가 올라가면 외부에서 만족이 이루어지고 충성이 이루어져서